안녕하세요. 74세 된 이순자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일 거예요. 20년 동안 며느리와 함께 살면서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뉴욕에 산 지 40년이 넘었어요. 남편과 함께 맨손으로 시작해서 한인타운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했죠. 하루에 16시간씩 일하고 주말도 없이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고 밤 12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날이 태반이었어요. 아들 태연이가 어릴 때는 베이비시터 돈도 아까워서 식당 한 구석에 이불 깔고 재워가며 일했어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아들을 좋은 대학 보내고 나중에는 사업도 키우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태연이는 공부를 잘했어요. 컬럼비아 대학교를 나와서 지금은 맨하탄 금융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연봉도 25만 달러나 받고요. 15년 전에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맨하탄에 콘도를 3채나 사둘 수 있었어요. 지금은 그 임대료로 한 달에 1만 5천 달러씩 받고 있어요. 아들이 결혼한 게 벌써 20년 전이에요. 며느리 미영이는 간호사예요. 첫인상은 참 괜찮았어요. 조용하고 예의도 바르고 무엇보다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보였거든요. 손자 둘도 낳아주고 큰 아이는 벌써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작은 아이는 중학교 2학년이고요. 처음 몇 년은 정말 좋았어요. 며느리도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르고 저도 딸 같아서 예뻤어요. 명절 때마다 한국 음식 해주면 좋아했고 아이들 돌보는 것도 함께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마 10년 전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제가 손자들한테 한국어 가르치려고 하니까 싫어하더라고요. 애들이 미국에서 살 건데 한국어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라고 하면서요. 김치도 너무 맵다고 하고 제가 손자들한테 밥 많이 먹으라고 하면 비만 걱정한다고 했어요. 미국 애들처럼 키우고 싶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며느리도 미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제가 뭘 해도 간섭한다고 했어요. 손자들 숙제 봐주려고 하면 할머니는 영어 잘 모르잖아요 라고 하고 요리해 주려고 하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아들한테 말하면 중간에서 곤란할 것 같아서요. 며느리가 간호사 일로 바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충격을 받은 건 5년 전이었어요. 추석 때 한국 전통 차례상을 차리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너무 번거롭다면서 피자를 시켰어요. 조상님께 피자를 올리자니 기가 막혔어요. 그때 아들한테 한번 얘기했어요. 태연아, 우리 조상님께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겠니?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미영이도 힘든데 이해해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저보다 며느리 편을 드는구나 싶었어요. 작년에는 더 심했어요. 손자가 한국어학교 다니는 걸 그만두게 했어요. 시간 낭비다. 그 시간에 수학 더 공부시키는 게 낫다면서요. 저는 한국 사람인데 손자가 한국어도 못하면 어떻게 대화를 하겠어요? 그래도 꾹 참았어요. 가족이니까 언젠가는 이해해 주겠지 했어요. 그런데 올해 추석에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추석 전날 밤에 아들 가족이 집에 왔어요.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해서 정성껏 차례상을 차렸어요. 갈비찜, 전, 나물, 과일까지요. 다음날 아침에 차례를 지내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은 화장실 좀 사용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뭔 소리야? 라고 물어봤더니 오늘 손님도 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화장실 쓰시면 냄새가 날까봐 걱정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74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한 건 처음이었어요. 미영아, 그게 사람 할 소리야? 그랬더니 며느리가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어르신들은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지잖아요. 아들을 봤어요. 우리 태연이가 뭔가 말을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미영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오늘 하루만.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내가 40년 동안 이 나라에서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요. 그럼 나보고 어디 가서 화장실을 하라는 거야? 그랬더니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밑에 로비에 공용 화장실 있잖아요. 74세 된 노인 내더러 아파트 로비까지 내려가서 화장실을 하라고요. 그것도 내 집에서요. 그날은 정말 끔찍했어요. 차례를 지내는 내내 마음이 아팠어요. 조상님들이 보시면 얼마나 답답하실까 싶었어요. 손님들이 와서 인사할 때도 창피했어요. 다들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정중하게 대하는데 정작 며느리는 저를 하인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에 아들하고 둘이 얘기했어요. 태연아, 이건 아니지 않니? 엄마가 그렇게 살아야 하니? 그랬더니 아들이 또 며느리 편을 들었어요. 엄마, 미영이도 나름대로 신경 쓴 거예요. 완벽한 추석을 만들고 싶었나 봐요. 완벽한 추석이요? 시어머니를 모욕해서 만드는 완벽한 추석이요? 그날부터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밤에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었어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며느리와는 말도 거의 안 했어요. 아들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고요. 손자들도 분위기를 눈치채고 위축되어 있었어요. 11월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얘기할 게 있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봤더니 며느리 친정에 큰일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 아버지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빚이 8억 원이나 된다고 했어요. 달러로 치면 800만 달러 정도요. 그래서 뭘 어쩌라고? 그랬더니 아들이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엄마, 미영이 아버지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계셔요.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나를 그렇게 모욕한 며느리 친정을 왜 도와줘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밤새 생각해봤어요. 아무리 며느리가 밉더라도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손자들도 있잖아요. 외할아버지가 그런 일을 당하면 애들한테도 상처가 될 거예요. 다음날 아들을 불러서 말했어요. 태연아, 엄마가 도와줄게. 진짜요? 얼마나요? 800만 달러 전부 다.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엄마, 그건 너무 큰 돈이에요. 어떻게? 내가 콘도 세 채 다 팔면 돼. 그럼 800만 달러는 나와. 사실 그 콘도들이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어요. 남편과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산 거거든요. 하지만 가족이 화목해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미영이가 알면 얼마나 고마워할까요? 그날 저녁에 며느리가 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너무 철없이 굴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그때 며느리가 우는 걸 보니까 저도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아, 이 아이도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많았구나 싶었어요. 그날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정말 잘했어요. 맛있는 걸 해다 주고 병원 갈 때도 같이 가주고 손자들도 할머니한테 인사 잘하라고 시켰어요.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이렇게 사는 게 가족이지 싶었어요. 돈이 뭐 그리 중요해요. 가족이 화목한 게 제일이죠. 12월에 콘도 매각 절차를 시작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도 정하고 변호사도 선임했어요. 며느리 친정에서는 매일 전화 와서 고맙다고 했어요. 며느리도 정말 달라졌어요. 한국 음식도 같이 해보겠다고 하고 손자들한테 한국어도 다시 가르치자고 했어요. 제가 하는 얘기도 끝까지 들어주고 예전처럼 반박하지도 않아요. 1월 초에 첫 번째 콘도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150만 달러에 팔렸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했어요. 어머니, 제가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은혜예요. 괜찮다, 우리가 가족인데 뭘. 2월에 두 번째 콘도도 계약했어요. 이것도 150만 달러였어요. 이제 마지막 한 채만 남았어요. 그런데 2월 말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저한테 와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마지막 콘도는 안 파셔도 될 것 같아요. 왜? 150만 달러가 더 필요하잖아. 아니에요. 제 친정에서 다른 방법을 찾았다고 해요. 이상했어요. 800만 달러나 되는 빚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한다고요? 무슨 방법인데?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요. 뭔가 수상했지만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두었어요. 3월 초였어요. 아들이 와서 말했어요. 엄마, 미영이 친정 사정이 좀 복잡해요. 뭐가? 빚이 생각보다 더 많다고 해요.
800만 달러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800만 달러면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더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럼 얼마나 더 필요한데?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잠이 안 왔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며칠 후에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우연히 며느리가 친구와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화장실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거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시어머니가 정말 순진해. 콘도 2채는 벌써 팔렸어. 나머지 1채만 더 팔리면 우리가 완전히 독립할 수 있어. 친정빚? 그건 우리가 나중에 천천히 갚으면 되지.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친정빚은 핑계였고 제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늙어서 오래 못 살 텐데 미리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지 않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나를 죽기만 기다리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며느리한테 따져 물었어요. 미영아, 어제 전화 통화 들었다. 며느리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머니, 친정 빚은 거짓말이지? 아니에요. 정말 빚이 있어요. 그럼 왜 나머지 콘도는 안 팔아도 된다고 했어? 며느리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때 확신했어요. 이 아이들이 나를 속인 거라고. 미영아, 솔직히 말해. 친정 빚이 진짜 800만 달러야? 그랬더니 며느리가 눈을 못 마주치면서 중얼거렸어요. 실제로는 200만 달러 정도예요. 200만 달러요? 800만 달러라고 해서 콘도 3채를 다 팔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200만 달러였다고요? 그럼 나머지 600만 달러는 뭐 하려고 했어? 어머니, 저희도 미래를 준비해야 해서. 미래 준비요? 내 재산으로 자기들 미래를 준비하겠다고요? 그때 아들을 불렀어요. 태연아, 너도 알고 있었지? 아들이 고개를 못 들었어요. 역시나 공모했던 거예요.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도 애들 교육비며 집 유지비며. 그게 내 재산을 속여서 빼앗을 이유가 돼? 그날 정말 큰 소리로 싸웠어요. 40년 만에 아들하고 그렇게 큰 소리로 싸운 것 같아요. 그 다음이 더 가관이었어요. 제가 콘도 매매를 취소하겠다고 하니까 며느리가 갑자기 돌변했어요. 어머니, 약속은 약속이잖아요. 이미 계약한 콘도 2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 친정에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약속이라고요? 거짓말로 속여서 받아낸 약속이 무슨 약속이에요? 제가 확실히 말했어요. 나머지 콘도는 안 팔아. 그리고 이미 판 돈도 친정 빚 200만 달러만 주고 나머지는 다시 돌려받을 거야. 그랬더니 며느리가 완전히 미쳤어요. 갑자기 제 앞으로 달려와서는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거예요. 어머니, 그럴 수는 없어요. 약속했잖아요. 이미 친정에 말씀드렸다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74세 된 할머니 머리채를 잡고 흔들다니요.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나 싶었어요. 아들이 뒤늦게 며느리를 말렸어요. 미영아, 그만해. 엄마한테 왜 이래?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야. 당신 엄마가 너무 하잖아. 이미 약속한 걸 왜 번복해요?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저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이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저를 미워했으면 이럴 수 있을까 싶었어요. 며느리가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는 어차피 혼자 사실 건데 콘도 3채가 왜 필요해요? 저희가 더 필요하다고요. 돈도 못 가져가실 텐데 뭐하러 그렇게 꽉 잡고 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나보고 어서 죽으라는 소리잖아요. 손자들도 와서 봤어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머리채 잡혀서 끌려다니는 걸요. 큰 손자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그만해요. 할머니한테 왜 그래요? 그제야 며느리가 정신을 차렸어요. 하지만 사과는 안 했어요. 오히려 더 당당했어요. 어머니, 생각 바꾸세요. 저희가 이 돈 꼭 필요해요. 그 다음 날부터 정말 지옥이었어요. 며느리가 매일같이 와서 협박을 했어요. 어머니, 약속 어기시면 저희 가족 다 끝나는 거 아세요? 친정 아버지가 자살하시면 어머니 책임이에요. 손자들이 할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들도 매일 전화해서 설득했어요.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이미 시작한 일인데 중간에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미영이도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 다니고 있어요. 스트레스라고요? 내가 더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요.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받았어요. 이미 계약한 콘도 2채 매매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서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사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거짓말로 속여서 받아낸 약속이니까 사기지 않나요? 변호사가 증거를 수집해 보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거짓말했다는 증거를요. 저는 며느리 친정에 직접 전화했어요. 며느리 어머니와 통화했어요. 사돈댁 빚이 정말 800만 달러예요? 아니에요. 실제로는 200만 달러 정도예요. 그럼 딸이 왜 800만 달러라고 했을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았어요. 며느리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며느리 친정 빚이 200만 달러도 거짓말이었어요. 실제로는 50만 달러 정도였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순전히 우연이었어요. 며느리 친구 중에 저를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말해준 거예요. 사모님, 미영이네 친정 사정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걸로 아는데요. 빚도 많지 않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자세히 물어보니까 며느리 아버지가 사업 실패한 건 맞지만 빚은 우리 돈으로 치면 5천만 원 정도였다고 해요. 50만 달러요. 800만 달러라고 해서 콘도 3채를 팔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50만 달러면 해결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정말 잠이 안 왔어요. 내가 20년 동안 믿고 살았던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나를 속일 수 있다니요. 더 화가 나는 건 아들이었어요. 며느리가 거짓말하는 걸 알면서도 같이 속인 거잖아요. 내가 40년 동안 키운 아들이요. 다음 날 아들을 불러서 따져 물었어요. 태연아, 친정 빚이 50만 달러라며? 아들이 놀라면서 말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정확히 얼마야?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실토했어요. 100만 달러 정도예요. 100만 달러요? 처음에는 800만 달러, 그 다음에는 200만 달러, 이번에는 100만 달러라고요? 계속 거짓말하고 있구나.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도 미래가 불안해서. 미래가 불안하다고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친어머니한테요? 그때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은 처음부터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걸. 명절날 화장실 사건도 그 후에 갑자기 친절하게 굴었던 것도 다 계산된 행동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변호사를 통해서 이미 팔린 콘도 2채 매매 취소 소송을 준비했어요. 사기에 의한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거예요. 소송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더 있어요. 며느리가 제 명의로 신용카드를 몰래 만들어서 썼다는 거예요. 한 달에 5천 달러씩 사용하고 있었어요. 제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해 보니까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스파 등등 온갖 사치품에 돈을 쓰고 있었어요. 이것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변호사가 말했어요. 4월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소송할 줄은 몰랐나 봐요. 며느리가 와서 사정했어요. 어머니, 소송 취하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이미 늦었어. 너희들이 나를 너무 우습게 봤어. 아들도 와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소송만은 하지 마세요. 태연아, 넌 내 아들이야. 하지만 너무 실망했어. 40년 동안 키워놨더니 어머니를 속이는구나. 아들이 울었어요. 진짜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5월에 1차 조정이 있었어요. 법원에서 양쪽이 만나서 합의를 시도하는 거예요. 조정위원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합의하고 싶으세요? 저는 말했어요. 이미 받은 300만 달러 중에서 50만 달러만 주고 나머지는 다 돌려받겠어요. 그리고 신용카드 사기 건도 배상받겠어요. 며느리 측 변호사가 말했어요.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이미 친정에 돈을 보냈는데. 그건 님들 사정이고 저는 속은 게 억울해요. 결국 조정은 결렬되었어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났어요. 며느리가 제 명의로 주식 투자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손해만 났죠. 그 손해도 제가 보는 거였어요. 또 며느리가 친구들한테 자랑했다는 증언도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부자라서 좋다. 콘도 3채나 가지고 있어. 조만간 다 우리 거가 될 거야. 이런 말들을 2년 전부터 하고 다녔다고 해요. 즉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제 마음도 많이 아팠어요. 20년 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제 재산만 노리고 있었다니요. 특히 아들이 제일 실망스러웠어요. 며느리야 어쨌든 남의 딸이지만 아들은 제가 40년 동안 키운 자식인데 어떻게 어머니를 이렇게 속일 수 있을까요? 6월에 1심 판결이 나왔어요. 제가 승소했어요. 판사가 말했어요.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사기에 해당한다. 계약은 무효이며 이미 지급된 금액은 반환해야 한다. 며느리는 법정에서 울었어요. 판사님, 저희도 생활이 어려워요. 시어머니는 혼자서 콘도 3채나 가지고 계시잖아요.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경제적 어려움이 사기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250만 달러를 저한테 돌려줘야 했어요. 신용카드 사기건으로 30만 달러 추가 배상도요. 총 280만 달러를 돌려받았어요. 하지만 돈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가족이 완전히 깨져버렸거든요. 며느리는 저를 완전히 원수로 여기게 되었어요. 손자들도 할머니가 엄마 아빠를 고소했다고 해서 상처받았어요. 아들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고요. 지금은 3개월째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살고 있어요. 명절도 혼자 보냈어요. 생일도 혼자였어요. 가끔 손자들이 생각나요. 큰 손자는 올해 대학 들어갔을 텐데 작은 손자는 고등학생이 되었을 거예요. 할머니 생각은 할까요? 어떤 날은 후회도 해요. 그냥 돈을 다 줄 걸, 가족이 더 소중한 건데.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화가 나요. 저를 그렇게 우습게 본 게 억울해요. 74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몰랐어요. 특히 명절날 화장실 사건은 지금도 생각하면 분해요. 며느리가 저를 얼마나 하찮게 여겼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요즘은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원 산책하고 한인회관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화투도 치고 저녁에는 한국 드라마 보면서 시간을 보내요. 콘도 임대료로 생활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한 달에 1만 5천 달러씩 들어오니까요. 혼자 살기에는 충분해요. 가끔 다른 할머니들이 물어봐요. 순자 씨 아들은 안 와요? 손자들은 어떻게 지내요? 그러면 대답하기가 곤란해요. 아직 주변 사람들한테 자세한 얘기는 안 했거든요. 창피하기도 하고 가족 내부 일을 남한테 말하기도 그렇고요. 그냥 바빠서 잘 못 온다고 얼버무려요. 하지만 속으로는 많이 외로워요.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거든요.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봐요. 남편이 있었으면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들도 아버지가 있었으면 다르게 생각했을 거고요. 요즘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요. 당뇨 수치도 올라가고 혈압도 높아졌어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가끔 병원 갈 때 혼자 가려니까 무서워요. 예전에는 며느리가 같이 가줬는데 이제는 택시 타고 혼자 다녀요. 의사 선생님이 물어봐요. 가족분은 안 오세요? 그럼 또 대답하기 곤란해요. 며칠 전에는 집에서 넘어질 뻔했어요.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만약에 크게 다쳤으면 누가 알았을까 싶어서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후회가 돼요. 돈이 뭐 그리 중요한가 싶어요. 가족이 곁에 있는 게 더 중요한 건데.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억울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를 그렇게 대했을까요? 74년을 살면서 누구에게든 정직하게 살았어요. 남편과 함께 정말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았고 아들도 잘 키웠어요. 며느리한테도 친딸처럼 대했고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되었네요. 요즘은 미래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요. 저한테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유언장을 써야 하나 싶어요. 아들한테 다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손자들한테 직접 줄 수도 없고요. 아직 애들이니까요. 자선단체에 기부할까도 생각해 봤어요. 한인회나 교회예요. 적어도 좋은 일에는 쓰이겠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도 희망을 가져요.
언젠가는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찾아올 것 같아요. 며느리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겠죠. 특히 손자들이 자라서 할머니를 그리워할 거예요. 그때 진실을 알게 되면 엄마 아빠를 원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큰 손자가 대학교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컬럼비아 대학교래요. 아버지처럼 좋은 대학에 갔네요. 할머니가 축하해주고 싶은데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작은 손자는 고등학생이 되었을 거예요. 키도 많이 컸을 텐데 얼마나 훤칠해졌을까요? 가끔 꿈에서 손자들을 봐요. 어렸을 때처럼 할머니한테 와서 안기는 꿈이요. 꿈에서 깨면 베개가 젖어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 언제까지 혼자일까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쓸쓸하게 죽게 될까요? 때로는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거기서는 이런 고민이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아직 할 일이 남은 것 같아요. 손자들이 자라서 진실을 알 때까지는 살아 있어야죠. 그래서 건강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매일 산책하고 병원 검진도 빠지지 않고 받고 영양제도 잘 챙겨 먹어요. 한인회관에서 만나는 할머니들과도 친하게 지내려고 해요. 혼자 사니까 사람들과의 만남이 더 소중해졌어요. 그 할머니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자식들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요.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살고 있어요. 어떤 할머니는 말했어요. 순자씨, 우리가 너무 자식들한테만 의존하며 살았나 봐. 이제라도 우리끼리 의지하며 살면 되지 않겠어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식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이었나 봐요. 요즘은 새로운 취미도 찾고 있어요.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붓글씨 쓰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있어요. 인내, 희망, 용서 같은 글자들을 써요. 가끔 가족이라는 글자도 써요. 그러면 눈물이 나지만 그래도 써요. 언젠가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요. 며느리에 대한 원망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 아이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불안했고 미래가 걱정되었을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하고 속인 게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완전히 미워할 수는 없어요. 20년 동안 가족이었으니까요. 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내가 키운 자식이에요. 언젠가는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거라고 믿어요. 만약 그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돌아온다면 저는 용서할 생각이에요.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다시는 저를 속이지 않겠다는 약속이요. 그리고 며느리도 정말로 달라져야 해요. 지금까지 제가 겪은 일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모두 사실이에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세요. 제가 20년 동안 며느리를 믿었는데 결국 속았잖아요. 둘째, 재산 관리는 스스로 하세요. 다른 사람 명의로 통장을 만들거나 신용카드를 맡기면 안 돼요. 셋째, 이상한 일이 생기면 확인해 보세요. 저처럼 친정 빚이 얼마인지 직접 물어보세요. 당사자한테 확인하는 게 제일 확실해요. 넷째, 법적 조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 해요. 다섯째,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처음에는 외롭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돼요. 저도 아직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는 아들이 찾아와서 말할 거예요. 엄마, 죄송했어요. 다시 가족이 되어주세요. 그날이 오면 저는 용서할 거예요. 74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거든요. 비록 지금은 혼자지만 저는 행복해요.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 좋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어요.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했으니까요. 74세가 되어서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지만 이것도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까지 배우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도 저처럼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해결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가족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관계예요. 저도 그런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